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무력 충돌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전 세계 금융시장은 긴장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금값은 즉각적으로 뛰어올라서 8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모두가 역시 금이다를 외쳤지만 정작 그 상승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금은 차익 실현 매물에 눌려서 1% 넘게 하락하며 다시 주저앉았는데 예상과 달리 금은 멈춰선 겁니다. 한편 비트코인은 초기에 가격이 살짝 흔들리긴 했지만 곧장 되살아났습니다. 금이 주춤한 사이 비트코인은 오히려 상승 흐름을 타기 시작한 겁니다. 겉으로는 보기에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현상인데 이 전쟁 발발의 금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더 강세다.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이번 영상에서는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이 어떤 자산이 진짜 가치를 지니는지 이 시험대에 올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금이 멈춰선 이유, 그리고 비트코인이 철학의 힘으로 올라서는 이유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값이 예상만큼 힘을 받지 못한 이유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올해 금시장의 숨은 큰손은 다름 아닌 각국의 중앙은행들이었습니다.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외환 비축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중앙은행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이 사상 최대 규모로 금을 사들였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해마다 1000톤이 넘는 금을 순매수하며 50년 만에 최대치 수요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중앙은행들이 금 가격을 떠받치는 주춧돌의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이미 충분히 금을 많이 사재기했다라는 겁니다. 중앙은행들의 공격적인 매수로 시중의 투자자들은 오히려 금을 팔아왔고 이제는 더 팔 물량도 고갈될 만큼 팔자 세력이 지친 그런 상황입니다. 중앙은행 수요가 워낙 컸기 때문에 투자 매도 물량을 거의 소진시켰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피로도,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이전만큼의 추가 매수 여력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금값이 추가로 뛰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금 가격을 끌어올릴 새로운 큰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현대적 위기에서 드러난 금의 한계입니다. 금은 오랜 세월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랑받아 왔지만 활용도 측면에서 시대에 뒤처진 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전쟁이 터졌을 때 금괴나 금화를 들고 피난을 가는 모습을 상상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때 그랬습니다. 한 20대 우크라이나 난민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고향을 떠날 때 현금도 인출하지 못하고 USB 메모리에 담긴 비트코인만 들고 탈출했습니다. 은행이 무너지면 필요한 건 인터넷 연결과 종이 쪽지 한 장뿐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이 마비된 상황에서 금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금은 물리적이기 때문에 이동과 분할이 어렵기도 합니다. 설사 금덩이를 챙겼다라고 해도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압수당할 위험이 크고 전쟁통에 금을 팔아줄 사람을 찾기도 어려울 겁니다. 디지털 시대의 위기에 금은 그저 금고 속 숫자로서의 가치일 뿐 당장 쓰이거나 보내는 실용적 파워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현대의 위기는 전쟁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이버 공격, 금융 제재, 자본 통제 등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때 금은 대응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일례로 금융 제재를 받으면 국제 송금망 스위프트에서 퇴출당하는데 금을 들고 우회 송금할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이번 중동 분쟁에서 드러났듯 금값은 초기에 반짝 상승한 뒤에 더 오르지 못하고 멈춰버렸습니다. 중앙은행의 뒷심도 예전만치 하지 못하고 금 자체의 한계도 분명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왜 강세를 보이는 걸까? 겉으로 보기에는 비트코인은 위험자산 성격이 강해서 전쟁에는 취약할 것 같지만 오히려 여러 호재와 특성이 맞물리며 상승 동력을 얻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뭐니뭐니 해도 ETF 모멘텀입니다. 지난해부터 미국에서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잇따라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받으며 기관 자금의 유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1월 SEC가 첫 번째 현물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자마자 비트코인 가격은 얼마 지나지 않고 73,0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이후에도 블랙록, 피델리티 등 월가의 자금이 밀려들면서 비트코인은 2025년 5월 11만 2천 달러까지 폭등을 했는데 이건 전쟁 발발 직전 수준과 견주어도 거의 2배 이상 오른 그런 수준입니다. 심지어 중동 전운이 짙어진 최근 며칠간도 비트코인은 투자 상품들로 단 5영업일 만에 13억 달러가 유입되는 등 기관의 매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설령 지정학적 위기가 있어도 기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 이런 시그널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ETF 상승 모멘텀이 금과는 대조적으로 비트코인 시장에 강한 하방 경직성과 유동성을 부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검열 저항성, 다시 말해 검열에 국복하지 않는 통화로서 비트코인의 매력이 부각된 점입니다. 전쟁 상황에서는 자금 동결과 검열이 일상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그 어떤 정부나 기관도 개별 거래를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우크라이나 난민 사례처럼 극한의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개인에게 재산을 지킬 주권적 수단을 제공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보면 2023년 이스라엘 가자 지구 분쟁 때 팔레스타인 쪽 모금 계좌들이 국제 금융망에서 차단되자 일부 암호화폐로 우회 모금을 시도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검열을 우회할 수 있다는 속성은 국가 단위 분쟁이나 내부 통제가 심해질 때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의 존재감을 크게 높이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찾는 것은 단순히 값이 올라서일 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에 내 돈을 내가 온전히 통제할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이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철학적 매력,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의 정체성에서 오는 투자 매력입니다. 금과 달리 비트코인은 출범 순간부터 이념과 철학이 담겨있는 그런 자산입니다. 중앙화 통제에 대한 반발, 통화 발행 남용에 대한 해법으로 등장한 비트코인은 화폐에 대한 하나의 신념 체계로까지 불리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전쟁 국면에서 비트코인의 철학적 가치가 재조명받고 있는 모습인데 세계가 양극화되고 금융도 무기화되자 국가나 시스템을 믿기 어려워진 투자자들은 국경 없는 주권 통화인 비트코인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정부도 함부로 발행량을 늘릴 수가 없고 누구도 거래를 막을 수 없는 통화, 이건 단순한 투기 자산, 투자 자산을 넘어선 일종의 신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긴축이 한계에 다다르고 부채가 산더미처럼 늘어나자 법정화폐 체제의 금이 아닌 비트코인이 답이다 라는 담론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전쟁과 지정학적 불안, 천문학적 부채까지 겹치면서 기존 금융 시스템이 흔들릴수록 공급량이 정해진 탈중앙화 통화인 비트코인에 이 프리미엄이 붙는 그런 구조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 금이 공급과 수요의 수치적 논리에 갇혀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동안 비트코인은 ETF로 대표되는 제도권 편입 호재, 검열 불가라는 기술적 우위, 탈중앙화라는 철학적 명분을 동력 삼아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가격 방어선도 훨씬 견고해졌습니다. 이란 이스라엘 전운이 고조되던 와중에도 비트코인은 잠깐 3% 정도 출렁였을 뿐 곧바로 다시 10만 달러 위로 올라서면서 현재 버티고 있습니다. 이건 시장의 신뢰가 그만큼 두터워졌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번 중동 전쟁은 아이러니하게도 각 자산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극명하게 대비시켜주고 있습니다. 금과 비트코인 둘 다 가치 저장 수단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실제 위기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금은 전통적인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오랜 시간 변치 않는 희소성으로 부를 지켜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가 정적인 형태로 저장돼 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그런 한계점이 지적되기도 합니다. 전쟁이 벌어졌을 때 금을 가진 사람은 부를 지키고는 있어도 그것을 당장 필요한 곳에 이동시켜 힘을 발휘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컨대 전쟁통에 돈이 급한 난민이나 피난민이 금괴를 갖고 있어봐야 그것을 당장 쪼개서 써먹기도 안전하게 운반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금은 저장된 가치로서만 기능을 할 뿐 필요한 순간에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즉각적인 힘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이동하는 힘을 지닌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희소성과 내구성을 지녀서 장기적인 가치 저장이 가능하지만 결정적으로 필요할 때 전 세계 어디로든 순식간에 옮길 수 있다는 기동성이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개인이 자기 자산을 들고
탈출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 가치를 온전히 누리게 해주는 자산, 이건 금이나 어떤 전통 자산도 해내기 어려운 비트코인만의 정체성입니다. 정리하면 이번 전쟁은 안전자산들의 민낯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금은 여전히 가치 저장고로서 멈춰선 황금 덩어리였지만 비트코인은 필요할 때 굴러가는 수레바퀴처럼 움직였습니다. 저장된 가치에 머무는 자산과 이 전달 가능한 힘을 지닌 자산의 차이를 극명하게 각인시킨 사건이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제는 숫자로 찍힌 가치 이상으로 이 자산이 진짜 위기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보게 된 겁니다. 전쟁은 한편으로는 국제 금융 시스템의 단면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금융이 무기화되는 시대, 만약 기존의 국제 결제망이 붕괴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대표적인 게 글로벌 은행 간의 결제망인 스위프트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서방 제재로 스위프트에서 일부 퇴출된 사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스위프트에서 쫓겨난 국가들은 국제 송금에 큰 차질을 빚었고 이걸 계기로 대한 네트워크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실제로 2024년 자국 기업들이 국제 무역에서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도록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서방의 금융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활용한 새로운 결제 인프라를 실험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포스트 스위프트 시대의 단면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이나 제재로 기존 시스템이 끊기면 탈중앙화된 크로스보더 솔루션이 부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대표적으로 주목받는 게 리플 XRP와 스텔라 루멘입니다. 이 둘은 각각 은행 간 송금과 소액 송금 분야를 겨냥한 블록체인 기반 국제 결제 프로토콜인데, 먼저 XRP는 리플사가 글로벌 은행들을 위해서 개발한 브릿지 커런스입니다. 국경 간 결제를 몇 초 안에 처리하고 수수료를 획기적으로 낮춰주기 때문에 오랜 기간 스위프트망의 대안으로 거론되었습니다.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싶었는데 이번에 흥미로운 소식 하나가 나왔습니다. 세계은행연구소가 올해 보고서에서 XRP를 국제결제 인프라 현대화를 이끄는 핵심 솔루션이라고 공식 언급한 겁니다. 세계은행연구소는 전 세계 유수 금융기관들의 연합체인데 이들이 XRP를 지목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 부여가 가능한 지점입니다. 심지어 리플의 블록체인 기반 결제망이 기존 스위프트 같은 레거시 시스템보다 우월하다라고까지 평가했는데, XRP가 단순 알트코인이 아니라 진지하게 글로벌 결제망의 한 축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리플의 CEO는 앞으로 5년 안에 XRP가 스위프트의 14%에 달하는 국제 송금 볼륨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다소 과장이 섞였다라고 해도 스위프트 없는 세계를 대비하는 움직임은 분명히 보입니다. 실제 여러 은행들이 리플렛을 통해서 송금 시범 사업을 해왔고, 일본과 동남아 일부 은행들은 XRP로 실시간 송금을 구현하기도 했습니다. 전쟁과 제재로 스위프트가 두 동강 나는 최악의 상황이 만약에라도 온다라면 XRP 같은 민간 분산망이 그 공백을 메울 잠재 솔루션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다음은 스텔라 루멘입니다. 스텔라는 리플과 같은 뿌리에서 나왔지만 개인과 비영리 구호 분야의 송금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입니다. 전세계 소액 해외 송금이나 인도적인 지원에 특화된 개방형 네트워크입니다. 과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스텔라의 활약이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 유엔 난민기구와 스텔라 재단이 손을 잡고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USDC를 뒷집한 사례입니다. 스텔라 에이드 어시스트라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서 난민들에게 즉각적으로 USDC 스테이블 코인을 휴대폰 지갑에 보내면 난민들은 전 세계 어디서나 머니그램 지점에서 현지 통화로 그 돈을 찾아서 쓸 수가 있었습니다. 은행 계좌든 뭐든 필요 없었던 겁니다. 전쟁 상황에서 현금 수송도 힘든 난민 구호 자금을 블록체인으로 몇 초 만에 투명하게 전달한 겁니다. 스텔라 덕분에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직접 쏴주는 게 현실화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건 중앙화된 금융 인프라 없이도 글로벌 자금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스텔라 네트워크가 탈중앙화 금융 인터넷의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겁니다. 결국 전쟁으로 촉발된 탈스위프트 시대에는 XRP와 스텔라 같은 크로스보더 암호화폐 프로토콜이 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스위프트망처럼 특정 국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고 24시간 끊기지 않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금융 인프라가 대안으로 부각되는 겁니다.
XRP가 글로벌 은행 간 초고속 결제의 중추로, 스텔라루멘이 개인 간 송금과 구호자금 전달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그런 시나리오가 더 이상 공상만은 아닌 겁니다. 내일의 금융 인터넷은 어쩌면 이들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정체성이 프리미엄이 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쟁과 위기가 닥치자 자산들의 민낯과 철학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금은 여전히 귀합니다. 하지만 그 가치가 멈춰있는 금고 속 숫자에 그친다라면 과연 더 이상 최고라고 할 수 있을까? 다른 한편으로 비트코인은 가격 해치 이상의 신념 체계가 됐습니다. 단순히 인플레이션을 피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금융 질서에 대한 믿음으로 비트코인을 삽니다. 비트코인은 가격이 아니라 철학으로 오른다라는 말, 이제 더 이상 과장만은 아닐 겁니다. 마찬가지로 XRP와 스텔라루멘도 더 이상 변방의 알트코인이 아니라는 말도 가능할 겁니다. 이들은 내일의 금융 인터넷을 구축하는 프로토콜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치의 인터넷이 현실화되면 국경을 넘어 돈이 데이터처럼 자유롭게 흐를 수 있을 겁니다. XRP와 스텔라루멘은 바로 그 인터넷 시대의 초석을 놓고 있는 것이고, 전쟁이 역설적으로 이런 거를 앞당겨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동 전쟁 리스크로 단기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이가 뒤숭숭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 가려진 맥락에 대해서도 나름의 고민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